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다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신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직과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1987년부터 우리말 분류 사전을 비롯하여 한국어 영법 핸드북 등 다수를 저서하였습니다. 수상 실적으로는 한국문화출판문화상, 한글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의 공공언어 발휘기 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실 남영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영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가 아주 커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한 90분 할 예정인데요. 한 40분 내지 45분 하고 한 5분 쉰 다음에 40분 내지 45분 하겠습니다. 강의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 언어의 문제점을 짚어드리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한문 또는 홍보문, 안내문, 여러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에게 보내는 통신문,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 주민들 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직접 그 구청 직원이 만든 문서를 가지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그 작성한 공무원은 아주 멘붕 해가지고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차례 제1부 공무원에게 국어 공부가 왜 필요한가? 여기서 국어는 공공언어입니다. 말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언어라고 했죠. 실제는 국어 공부이죠. 국어 공부는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일하는데 또 웬 국어 공부 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국어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적어도 공적인 생활을 하는 한은 끊임없이 해야 될 공부입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가 왜 필요한가? 잘 아시겠지만 국어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문서를 아주 멋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사들한테서 무엇에 관한 기한을 한번 해봐라. 또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문서 잘 작성하면은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상사가 업무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장관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문서 하나 잘 작성해서 윗사람이 바로 이거야 하고 무릎 탁 치게 공문서를 만들어서 승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흠잡을 데 없고 군더더기 없는 기한문 또 품위서를 작성해서 바로 윗사람에게 당신한테 맡기면 내가 걱정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할 수 있다. 공문서 잘못 작성해 가서 윗사람이 야 이거 바꿔달라 이렇게 고쳐달라 이거 줄 착착 끊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지고 온 그래서 몇 번 재작성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국어 공부입니다. 다음에 사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오늘
서울시 공문서 가지고 또 얘기를 할 때도 이 말이 나올 겁니다만은 문서를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대로 뭘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건지 무슨 좋은 일이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또는 어렵게 설명해서 자꾸 전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전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결하고 아주 훌륭한 공문서를 만들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어렵다. 그렇죠?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문장을 보면은 내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죠. 못 배운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왜 내가 모르는 말로 공문서를 쓰느냐.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 그 국회의사당 있죠. 그 의사당에다가 영국의 공문서 전부 쌓아가지고 이 키보다 더 넓게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죠. 불을 지르면서 이런 말로 된 공문서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979년 일입니다. 33년 됐죠. 유럽 전역 EU 국가 모두가 플레인 랭귀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공언어라는 말을 하고 이걸 쉽게 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역사적인 근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국어 순환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국민의 권리로 이해하고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910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이라는 법령이 하나 있어요. 이게입니다. Plain Writing Act. 보면은 이걸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평범한 글쓰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글을 평범하게 쓰는 그걸 다 법령이죠. 그런데 상하 양원에서 다 통과된 법령입니다. 근데 이걸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같으면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법령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문서가 어려우면은 국민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국민들이 정부한테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와 멀어진다 이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정 용어, 행정적 표현 이거는 플레인하게 하라. 그래서 플레인 라이팅 액트를 만들고 이 세부 사항으로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규정을 하느냐면 한 문장에 이 단어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문장에. 그래서 각 주마다 달라요. 각 주마다 워싱턴주는 예를 들면은 워싱턴주는 한 문장에 단어를 18대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각 주마다 공공의 기준을 만듭니다. 코네티컷 같으면 한 문장에 20단어 이상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문단은 얼마나 어떻게 길면 안 된다. 이런 단어는 이렇게 바꿔라. 우리도 행정용 수납 작업하고 있죠. 거기도 이렇게 이런 단어는 이렇게, 이 표현은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법령을 만들고 합의 조례, 우리 같으면 조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언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선을 보일 텐데요. 결국 우리도 공무원들이 그냥 잘만 쓰면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떤 단어는 쓰지 말고 어떤 표현은 어떻게 바꾸고 뭐 여기까지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언어를 제대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6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초보 국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한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는 다 알았던 건데 그 지나고 나니까 다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문 기본과 관련된 겁니다. 띄어쓰기 제일 어렵죠. 띄어쓰기는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만인에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다 어렵다고 해서 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겁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공무원들이 공문서에서 자주 들렸던 것들입니다. 그걸 뽑은 건데요. 우리 구 또는 우리 부, 우리 과 할 때 그 우리와 뒤에 나오는 명사 이거는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띄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부채 쓰죠. 우리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하고 부채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우리말, 또 하나는 우리 글. 이 세 가지 붙여 쓰는 이유는 그건 거의 고유 명사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하면 그건 대한민국, 우리말 그건 한국어, 우리 글 한글 이런 식으로 고유 명사처럼 쓸 수 있을 때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규정상으로는 세 가지 이외에는 다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띄어 쓰시기 바랍니다. 뭐 할지 모른다, 니을 지는 의미죠, 의미. 지를 띄어 쓰는 경우는 한 가지죠.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거죠. 내가 너를 본 지 몇 년 됐다 할 때 그 지.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지만 띄어 쓰고 이거는 니을 지 앞에 있는 니을과 붙어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다 할 때 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 밖에도 이 밖에는 그 외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띄었어야 되고 그냥 이거밖에 모른다 할 때 밖에는 조사니까 붙여 쓰죠. 그래서 이게 조사냐 아니면 명사냐 이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역시 이거는 공부해야 됩니다. 어문 기본은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접수는 받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하는 사람은 민원을 제출하는 거고 공무원은 그걸 받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개 자기들이 제출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자꾸 받다 보니까 민원이 제출한 것도 접수라고 얘기해요. 민원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이렇게 바꿔야죠. 다음 재고 이건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인데 요즘은 워낙 많이 쓰니까 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높인다는 뜻이죠. 높인다는 뜻인데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미관도 제고할 계획이라. 미관이라는 건 아름다운 경치죠. 그렇죠? 그걸 제고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는 이루다의 비동형이죠. 그렇죠? 이루다. 뭘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내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은 지하철역을 이용한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개첨. 개첨이라는 거는 개자는 걸 개자고 첨자는 붙일 첨자죠. 현수막 개첨시. 현수막은 개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는 거죠. 그렇죠? 현자가 걸 현자죠. 그래서 현수막을 개첨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현수막을 걸 때라고 하면 많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말을 쓰면서 또 틀리게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재. 맹문동을 식재한다. 나무를 식재한다. 식재라는 것은 심고 가꾸고 이게 같은 함께 있는 말이죠. 식재라는 거죠. 맹문동을 심을 때는 맹문동을 심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걸 어렵게 한자로 식재라고 쓰다 보니까 심은 다음에 가꾸는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낱말을 조금 더 그 의미와 사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명사형, 관형사형 문장 이거는 좀
공무원 문장들이 딱딱하고 어렵다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명사를 많이 쓰고 또 관형사형 문장, 관형사형을 많이 써서 소위 관형사형을 많이 쓴다는 건 앞에 꾸미는 말을 많이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꾸미는 말이 뭘 꾸미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 예를 보면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위대한 서울을 창조해야. 그러니까 위대한 서울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여기까지가 전부 관형사형이죠. 그리고 이게 또 관형사죠. 다음에 계획 명사, 차질 명사, 시행 명사. 그래서 명사가 계속 나오고 그게 또 관형으로 연결되면은 문장이 대단히 딱딱해지고 권위적인 그런 말투가 됩니다. 이거를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로 바꾸면은 문장이 조금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명사나 관형사형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면 또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까지 말했던 것보다 한층 좀 어려워지는 문장론과 관련되는 건데요. 공문서 만드실 때 그 공문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공문서인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 인식하기. 모든 글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도자료를 쓰면 그 보도자료의 주제는 뭔가, 기획서라면 그 기획서의 주제는 뭔가, 안내문이라면 안내문의 주제는 뭔가, 뭘 안내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답변서라면 그 주제는 뭔가, 뭘 답변하기 위한 건가, 민원의 주제, 뭘 원하는가, 그 주제가 드러나야 글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제대로 드러내는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기도 어렵지만 뒤에 맞춤형 한문을 공부할 때 약간의 맛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어떻게 제시하는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끄집어 내실 수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주제 제시는 주제가 단일 개념이어야 된다. 단일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의로 그냥 끝날 수 있어야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면 가을은 청춘의 계절이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걸 두 개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요 또는 쓸쓸한 계절이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두 개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은 일단 주제를 말할 때 그 주제는 단일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들머리, 소주제, 매진말, 결론, 요약문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한문을 공부 때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주제를 훼손하지 않고 잘 뒷받침하면 글이 여러분들이 쓴 기한문이라든가 또는 홍보문 이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적인 것을 드러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권 있는 사람의 말 명사의 명언이나 속담, 격언 이걸 또 가지고 뒷받침할 수도 있고 실제 현실성과 유효성을 제시해서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한문 또는 홍보문을 만든다면 문장이 훨씬 좀 짜임새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고 또 써놓은 다음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다시 검토, 우리가 흔히 퇴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런 개념만 머리에 넣고 있어도 문장이 훨씬 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쉰 다음에 한 5분 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